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2025년 새해도 지나고 설날도 지나고 떡국도 먹고 우리 나이로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 나이가 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나이를 써야 될 때가 있으면 네이버 계산기에 들어가서 보고 씁니다. 이거 좀 심각하기는 한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나이 드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물색 없었던 시절로 가고 싶지도 않고 이 과정을 다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나이 먹는 것에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 좀 속상하기는 하거든요. 제가 40대 초반하고 40대 후반이 좀 확실히 다르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에 좀 고생을 해서 그런지 작년에 좀 푹 꺾였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은 저에게 쓸쓸함, 나이듦, 시간의 흐름과 관련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너머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온 그런 책들입니다. 세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앤드류 포터의 사라진 것들, 김현수 작가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 그리고 슈테판 치바이크의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권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기억하면서 쓸쓸해하고 또 상실한 것들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앤드류 포터의 사라진 것들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이름 그대로 사라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앤드류 포터의 전작을 읽지 않았어요. 그 책은 20대에 읽는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40대 중반, 정말 딱 제 나이에 남성이 보통 화자로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단편으로 들어 있습니다. 40대 이상의 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는 15편의 단편이 들어있는데요. 별로 길지 않습니다. 정말 짧은 단편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다 하나같이 상실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 읽으면 마음이 너무나 쓸쓸해져요.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저 같은 사람이 읽기에 그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쓸쓸해지고 상실된 것들, 그리고 지나간 것들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내가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슬픈데 묘하게 위로가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학에 약하고 단편에는 더 약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야기하다가 뚝 끊기는 것 같고. 근데 이 책은 제가 너무 좋았어요. 막 재밌다 이런다기보다는요. 한 편 한 편을 읽는데 마음이 막 스산해지는데 그리고 너무 쓸쓸한데 고요하게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한 줄 평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라진 것들은 허무하고 쓸쓸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를 구성한다.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다 40대인데요. 사실 40대 하면 공자님은 불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불혹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했고 20, 30대 때 그 불혹을 꿈꿨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미혹되지 않는 나이. 그런데 막상 40이 돼 보니까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만 가능하신 경지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저처럼 보통의 쓸쓸하고 미혹된 중년을 위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우울한 거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담배라는 짧은 단편인데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결혼해서 애가 생겨서 옛날처럼 살지 못해요.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제 애도 일찍 자고 부인도 너무 지쳐가지고 잠듭니다. 담배를 끊었었는데 한번 이렇게 담배를 옛날에 어디 있었던 담배를 하나 찾아가지고 입에 문 거예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왜 울기 시작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 왜냐면 당신도 알겠지만 난 울지 않는 사람이잖아. 어쩌면 요즘 우리 생활의 압도적인 피로가 그간의 정신없던 하루하루가 마침내 내 뒷덜미를 잡아서일까? 아니면 오르호가 독한 술이어서일까? 그도 아니면 그저 추위와 미닫이 유리문 너머에서 깊이 잠든 당신 모습, 그것이 주는 어떤 상실의 감각 때문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단순히 그렇게 오랜만에 그제야 깨달았지만 4년 만이었어. 담배에 불을 붙여놓고는 연기를 들여마시기도 전에, 담배 연기를 뱃속으로 빨아들이기도 전에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이러지 말았어야 한다는 걸, 당연히 그 담배에서는 내가 기억하는 맛이 전혀 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까.
결혼과 육아, 그리고 생활에 지친 30, 40대에게 너무 공감 가는 내용 아닐까요? 내가 끊었던 오래된 담배를 입에 물고 아직 피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잃어버린 어떤 그 상실의 감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이 별거 아닌 내용인데 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찡 하더라고요. 라인백이라는 단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43살이 되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다니. 삶의 어느 시점에 잘못된 기차에 올라타 정신을 차려보니 젊을 때는 예상하지도 원하지도 심지어 알지도 못했던 곳에 와버렸다는 걸 깨닫다니.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을 꾼 사람이 자신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40이 넘으면 불혹의 경지에 오를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디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잘못 내렸는지,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 상실과 허무, 그리고 자기 연민에 대한 표현이 정말 공감이 갑니다.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는 인덱스를 잘 안 붙이는데요. 이 책에는 이렇게나 많이 붙였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희망차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좋았어요. 상실은 필연이구나. 흘러가는 거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그냥 나 자신을 구성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한 3줄 정도 간단하게 써놓은 소감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단편 소설에 빠지다니. 이토록 허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다니. 불혹은커녕 아직도 질풍노도, 아니 낙엽 스치는 바람에도 상처받는 40대의 쓸쓸함이 나를 위로한다. 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사라진 것들을 함께 보면서,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쓸쓸함을 함께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나면 좀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작가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입니다. 사실 이 책도 좀 우울하고 쓸쓸하고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좀 희망을 마지막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이 더 좋았습니다. 이토록 평범한 미래 역시 단편 소설집이고요. 여러 개의 내용들이 같은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입니다. 과거에만 붙들리지 말고 미래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제가 좀 삐뚤어진 데가 있어서 문학에서 대놓고 교훈을 주려고 한다던가 저를 좀 가르치려고 한다던가 막 희망찬 미래를 부르짖거나 이런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았고요. 정말 끝없이 바닥까지 침잠한 다음에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희망이었어요. 하나하나의 작품도 재미있게 잘 읽히고 주제의식도 좀 잘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실려있는 단편이 이 제목과도 같은 이토록 평범한 미래인데요. 여기에 이제 주제의식이 딱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가 계속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해야만 하는 건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미래가 다가올 확률은 100%에 수렴한다는 것을. 1999년에 내게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미래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과 일어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희망 좋아합니다. 계속 지더라도 결국 나는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통 미래하면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것은 평범한 미래라는 것. 평범한 미래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좋았습니다. 난주의 바다 앞에서라는 단편에서는 주인공들이 가장 큰 상실,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도 이거 되게 좋았어요. 버티고 버티다 넘어지긴 다 마찬가지야. 근데 넘어진다고 끝이 아니야. 그 다음이 있어. 너도 KO를 당해 링 바닥에 누워있어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 조금 전이랑 공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져. 세상이 뒤로 쑥 물러나면서 나를 응원하던 사람들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나한테로. 무슨 바람이냐고 물었더니 세컨드 윈드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컨드 윈드가 뭐냐면요.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진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이 4점을 지나면 고통이 줄어들고 호흡이 순조로우며 운동을 계속할 의욕이 생기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바닥을 치고 나면 우리에게 세컨드 윈드가 불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작가님의 세계관이 저랑 좀 잘 맞았는데, 비관주의의 끝에서 만나는 낙관주의라고 할까요? 모든 게 끝나는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벽에 부딪힌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그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은 문장이 있었는데요. 바얀자그에서 그가 본 것이라는 작품에 나옵니다. 하지만 난 비관주의자야.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비관주의가 도움이 돼. 비관적이지 않으면 굳이 그걸 이야기로 남길 필요가 없을 테니까. 이야기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인생도 바꿀 수 있지 않겠어?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걸 다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어. 그게 나의 믿음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순간은 찾아와. 그것도 자주. 모든 믿음이 시들해지는 순간이 있어. 인간에 대한 신뢰도 접어두고 싶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때가. 그럴 때가 바로 어쩔 수 없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할 순간이지. 아무리 세찬 모래폭풍이라 할지라도 지나간다는 것을 믿는 버스 안에 고개 숙인 인도 사람들처럼. 이 문장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모든 믿음이 시들해지는 순간, 인간에 대한 신뢰도 접어두고 싶고 아무것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절망에 빠지는 순간들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어쩔 수 없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순간이다. 저 약간 울컥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어요. 많은 부분이 벽에 부딪히는 힘든 순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낙관주의자가 된다. 김현수식 낙관주의자는 정말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사라진 것들이 쓸쓸하고 허무함, 그리고 상실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이토록 평범한 미래는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비관주의 속에서 피어나는 낙관주의에 대한 믿음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럽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슈테판 츠바이크가 마지막으로 남긴 에세이를 모은 책입니다. 어두울 때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책을 다 좋아하는데요. 제가 소개했던 책으로 이 광기와 우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책 정말 재미있는 역사책이에요. 전기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분이 쓴 소설도 읽어봤어요. 문장이면 문장, 묘사면 묘사,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을 구사하는 슈테판 츠바이크입니다. 이분의 마지막 수업 안 사볼 수가 없었어요. 역시 모든 에세이가 다 너무 좋았는데요. 일단 저를 굉장히 슬프게 한 건 이 뒤에 슈테판 츠바이크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유럽의 지성, 누구보다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인 슈테판 츠바이크가 유럽에 자기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인간적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낯선 곳에서 조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요.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고 베를린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결국 미국으로 망명했고요. 생은 브라질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 마지막까지 쓴 에세이들을 모은 글입니다. 이 책에 들어있는 첫 번째 에세이는 걱정 없이 사는 기술이라는 에세이인데요. 여기서 진짜 걱정 없이 사는 한 청년을 이렇게 관찰한 그 이야기예요. 면도도 잘 안 하고 후줄근해 보이는 이 말라깽이 청년은 자신을 위해 철저히 반자본주의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발명했다. 그는 사람들의 인성을 믿었다. 그는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것보다 이 작은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도덕적 의무라는 유동자산을 저축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약간의 재산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투자한 것이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것을 자산으로 축적한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화하기 힘든 이야기 같아서 저도 읽으면서 너무 좋으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라도 사람을 믿고 이런 자본을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어두운 시절에는 뉴욕에서 한 연설입니다. 그러나 동료 여러분, 인류가 짐승이 된 명백한 퇴행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낙관을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 이 시련에서 얻은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각자가 정신적 자유의 필수성과 신성함을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절절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가장 신성한 가치를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밝은 대낮의 별을 보지 못하듯 삶의 신성한 가치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망각하고 삶이 평온할 때는 삶의 가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별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하늘에 떠 있는지 알려면 먼저 어두워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치 치하의 유럽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읽으면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그냥 평온할 때, 그냥 대낮처럼 밝을 때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인 통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망각하고 살고 있는데 어두워져야 별이 보인다. 저 역시 인간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가 좀 흔들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낙관주의에 대한 생각, 어두워야 별이 보인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야 한다라는 이 연설이 정말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성이 결국은 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는 자신의 조국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조국이 벌이는 이 거대한 폭력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마지막 에세이들이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이 뭐 가볍거나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또 깨달음을 준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무겁게 끝이 난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